서진아. 새벽 노량진 수산시장 후문, 얼음물에 절은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그 목소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갈라진 손끝에 핏기가 맺힌 채 생선을 다듬던 여자, 10년 전 30억을 쥐어주고 내쫓은 전처였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하고 아무 상관없어. 10년 전에 나를 버린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서 있어. 돌아선 서진을 바라보며 재벌 회장 강태주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30억을 받은 여자가 왜 새벽 시장에서 피를 흘리며 생선을 파는 건지, 그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건지, 그리고 조사보고서에 적힌 한 줄이 그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버지란 공난, 딸 유나은 22살, 30억은 단 한 푼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지키고 있던 건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딸의 목숨이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노량진 수산시장에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활어 수조 사이로 물 튀는 소리와 상인들의 거친 목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지고 있었죠. 강태주가 검은 코트깃을 세운 채 수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열흘째 잠을 이루지 못한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회장님, 이 새벽에 여기까지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거래처 사장이 두꺼운 고무장갑을 벗으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태주가 한쪽 손을 들어 올려 인사를 받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호텔 사업부에서 프리미엄 횟집 브랜드 보고를 올렸는데 현장을 한번 보고 싶어서 나왔어. 아이고, 직접 나오실 일까지야. 말씀만 하시지. 거래처 사장이 수조 쪽으로 안내하며 이것저것 설명을 늘어놓는 사이 태주의 시선이 맞은편 좌판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갈라진 손끝으로 광어 한 마리를 능숙하게 다듬고 있는 여인의 옆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닐 장갑 사이로 드러난 손가락 끝이 갈라져 붉은 핏기가 배어 있는데도 칼을 멈추지 않고 있었죠. 태주의 발이 바닥에 붙은 듯 멈췄습니다. 열해 전 30억을 건네고 보냈던 여자, 윤서진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괜찮으십니까? 거래처 사장이 태주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지만 태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서진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옆 가게 상인과 거칠게 흥정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20kg은 좋게 될 스티로폼 얼음 박스를 양팔로 들어 올려 옮기고 한겨울 새벽 영하의 공기 속에서도 쉴 틈 없이 칼을 움직이고 있었죠. 30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태주가 거래처 사장에게 고개를 숙여 양해를 구한 뒤 수조 뒤편 기둥으로 몸을 옮겨 서진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회장님, 돌아가시겠습니까? 수행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지만 태주는 대답 없이 시장을 빠져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채 한참을 멍하니 앞만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정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비서. 예, 회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윤서진이.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비서는 회장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이름을 입에 올렸다는 사실에 숨을 죽였죠. 현재 주소, 직업, 재산 내역, 가족관계 전부 다 파악해. 48시간 안에.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비서가 전화를 끊자마자 예전에 그룹법무팀 소송조사를 도왔던 조사원 김도영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김도영은 이틀 안에 보고서를 올리겠다고 답했죠. 이틀 뒤 태주의 사무실 책상 위에 A4 12장 분량의 조사보고서가 놓였습니다. 정비서가 한 발짝 물러서서 서 있는 가운데 태주가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손끝이 멈췄습니다.
서진의 통장에는 위자료 30억 원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 봉천동 보증금 500만 원짜리 반지하 단칸방에서 10년째 살고 있었고 새벽 3시에 일어나 수산시장 좌판을 운영하고 있었죠. 태주가 다음 장을 넘기자 가족관계 증명서가 나왔습니다. 이혼 후 석 달 뒤에 출생신고된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은 22살.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습니다. 태주의 손가락이 그 빈칸 위에서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이혼 시점을 거꾸로 세어보면 서진이 이혼할 당시 이미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정비서. 예, 회장님. 이 아이한테 내 성을 안 줬어. 윤 씨를 줬어. 태주가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집안과 연을 완전히 끊으려고 그런 거야. 태주가 보고서를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10년 전 이혼의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반도체 사업부의 막대한 적자, 채권단의 압박, 회사를 살리는 데만 매달려 있던 나날이었죠. 어머니 오명자가 서진이 바람을 피웠다며 내민 사진과 서류들을 의심 한 번 없이 받아들이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밀어붙였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서진이 자신에게 한 발짝 다가오다가 어머니 쪽 변호사에게 제지당해 돌아섰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뭘 말하려 했던 거지. 태주가 혼잣말처럼 내뱉으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정비서 하은이라는 아이. 추가 조사 들어가. 건강 상태하고 학력, 경제 형편 위주로. 알겠습니다. 정비서가 고개를 숙여 나가자마자 김도영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고 김도영은 건강보험 진료 기록과 봉천동 주민센터 자료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흘 뒤 도착한 추가 보고서를 펼친 태주의 얼굴이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굳어갔습니다. 유나은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후 6달부터 대학병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7살에 첫 번째 시술을 받았으며 지금까지도 6달마다 병원을 찾고 있었죠. 보고서 마지막 장에 조사원 김도영의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은의 병은 어른이 된 뒤에 큰 수술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높고 수술비와 그 뒤의 약값, 검사비, 다시 수술할 가능성, 일할 수 없는 기간의 생활비까지 합치면 수억에서 10수억이 들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진이 30억을 한 푼도 쓰지 않은 이유는 그 돈을 딸의 생명줄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도영의 판단이었죠. 태주가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더니 한쪽 팔로 책상 위의 서류들을 쓸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태주는 자택 서재에서 불을 켜지 않은 채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첨부된 하은의 사진 한 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들여다보고 있었죠. 대학병원 접수 창구 근처에서 찍힌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 태주는 그 얼굴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과 닮은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짚어보다가 사진을 쥔 손을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깊은 곳에서 차올라 목을 조여왔습니다. 태주는 한참 동안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봉천동 반지하. 서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하은의 다음 주 대학병원 검사 일정이 적혀 있었죠. 지난번 진료에서 담당 교수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상태가 나빠지면 수술 시기를 앞당겨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서진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부엌 싱크대 위 선반에 손을 뻗었습니다. 숨겨둔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하며 입술을 깨물었죠. 냉장고 문에는 하은이 5살 때 그린 그림과 초등학교 입학 사진이 빗발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메모지에 서진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은이 수술비, 절대 사용 금지. 저녁 8시 현관문이 열리며 하은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편의점 앞치마를 벗으며 들어온 하은에게 서진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가 작은 식탁 위에 올라갔죠. 하은이 마주 앉으며 서진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갈라진 손가락 사이사이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고 발목은 부기가 빠지지 않아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시장 일 좀 줄여. 이러다 엄마가 먼저 쓰러져. 올겨울만 더 하면 돼. 걱정 마. 서진이 웃어넘기며 밥그릇을 하은 앞으로 밀었습니다. 하은이 젓가락을 들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기 병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산다는 것을 하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입술을 꽉 깨물고 밥을 떠넣었죠. 다 먹었어. 나 먼저 들어갈게. 하은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서진이 식탁을 치우다가 하은이 놓고 간 편의점 급여 명세서를 발견했습니다. 일주일에 25시간, 월급 87만 원. 하은이 그 돈의 절반을 매달 생활비로 건네고 있다는 것을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설거지를 하다 말고 싱크대를 두 손으로 짚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며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같은 밤 11시 태주의 서재. 태주가 보고서를 다시 펼쳐놓고 하은의 생년월일, 서진의 이혼 날짜, 자신의 해외 출장 일정을 나란히 적어가며 날짜를 하나하나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서진이 한 발짝 다가오다가 변호사에게 제지당하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서진의 얼굴에 있던 것이 분노가 아니었다는 것을 태주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절박함이었습니다. 태주가 펜을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증거라며 내밀었던 서진의 사진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낯선 남자와 함께 찍힌 사진, 호텔 출입 기록. 그게 진짜였을까? 태주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태주가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정비서를 불렀습니다. 윤서진을 직접 만나야겠어. 회장님, 그분이 만남을 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태주가 정비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해야 할 말이 있어. 다음 날 오후 2시 노량진 수산시장 후문 주차장. 태주가 검은 승용차 옆에 기대선 채 시장 후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비서가 파악한 서진의 장사 마감 시간에 맞춰 나온 것이었죠. 후문이 열리며 서진이 나왔습니다. 얼음물에 절은 앞치마를 두른 채 고무대야를 옆구리에 끼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서진의 손에서 대야가 미끄러지듯 흔들렸습니다. 간신히 붙잡아 세운 서진이 고개를 들어 태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돌처럼 굳어갔죠. 서진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주차장을 가로지르는 서진의 등 뒤로 태주가 따라붙었습니다. 하은이라는 아이가 있다며. 서진의 발이 멈췄습니다. 고무대야를 바닥에 내려놓은 서진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하고 아무 상관없어. 서진아, 나는 10년 전에 나를 내쫓은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그 이름을 불러. 더 따라오면 경찰 부를 거야. 서진이 말을 끊고 도로 쪽으로 고개를 돌려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가 멈춰 서자 서진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올라 탔습니다. 택시가 빠르게 사라질 때까지 태주는 주차장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차에 돌아온 태주가 정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긴 만났는데 하은이 이름을 꺼내자마자 택시 타고 가버렸어.
예상된 반응입니다. 시간을 두고 접근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 하은이 심장 상태가 어떤지 봤잖아. 다른 방법을 찾아. 태주는 정비서를 통해 하은이 다니는 대학병원 심장내과 주임 교수 이정환에게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정환 교수는 환자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는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하은과 같은 병을 가진 환자의 일반적인 경과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20대 중반까지 수술 시기를 넘기면 심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적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를 끄는 태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봉천동 반지하. 서진이 현관문을 잠그고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남자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하은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태주가 아니었습니다. 강씨 집안의 힘이 하은에게까지 뻗치는 것, 10년 전 시어머니에게 당한 일이 딸에게 되풀이되는 것. 그 오래된 공포가 되살아나 서진은 밤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시장에서 서진이 좌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옆가게 순자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어제 후문에서 고급 승용차 탄 남자가 너 따라왔다며. 상인들이 다 수군거려. 혹시 빚쟁이야? 아니에요, 아줌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진이 고개를 저으며 넘겼지만 자신의 소재가 이미 알려졌다는 불안이 가슴 안에서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며칠을 고민한 끝에 하은을 먼저 만나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정비서의 보고에 따르면 하은은 봉천동 근처 편의점에서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태주가 모자를 눌러 쓰고 편의점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안쪽에서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는 하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주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주가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가 커피 한 캔과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 계산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4,200원입니다. 하은이 예의 바르게 웃으며 물건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 사이 하은의 왼손이 슬쩍 가슴 쪽을 누르는 동작이 보였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태주는 그것이 심장의 불편함 때문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태주는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봉투를 받아든 채 매장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탄 태주가 정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은이가 일하면서도 자꾸 가슴을 눌러.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어. 서진 씨 동선을 통해 하은 씨 다음 병원 검진 일정을 간접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씨 가문 본가에서 집사가 오명자 앞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께서 최근 매일 저녁 봉천동 일대를 다녀오시고 계십니다. 오명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곧바로 정비서를 본가로 불러 직접 추궁했지만 정비서가 말을 아끼자 오명자는 자신이 수십 년간 관리해온 인맥 중에서 별도의 조사업체에 연락하여 태주의 동선을 독자적으로 파악하게 했습니다. 사흘 만에 오명자의 손에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태주가 전처 윤서진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 서진에게 22살 딸이 있다는 것까지 적혀 있었죠. 오명자는 사실 10년 전부터 서진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아이의 아버지 란을 비워두고 윤 씨 성을 준 덕분에 법적으로 강 씨 집안과 아무런 연결이 없었기에 내버려 두었던 것이죠. 오명자가 경로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태주가 그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면 법적 상속권이 생기고 집안의 지분 구조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오명자가 태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주야, 어머니, 그 여자한테 다시 가까이 가면 가만 안 둔다. 태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서진한테 대체 뭘 한 거야? 왜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군 거야? 집안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다. 너의 아버지가 살아계셨어도 같은 판단을 하셨을 거야. 태주는 통화 중에 결정적인 것을 하나 붙잡았습니다. 자신은 서진에게 딸이 있다는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직접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명자는 그 여자와 그 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머니가 하은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태주가 전화를 끊고 수화기를 내려놓은 채 오랫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봉천동. 하은이 편의점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으며 서진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며칠 전에 가게에 온 아저씨 한 명이 자꾸 생각나. 서진이 젓가락을 멈추고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는데 눈매가 되게 인상적이었어. 삼각김밥 사면서 나를 유독 오래 쳐다봤거든. 서진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오면 말 섞지 마. 네. 그리고 그 편의점 당장 그만둬. 하은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서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위험한 사람일 수 있으니까 묻지 마. 서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은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그 남자가 단순한 이상한 손님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는 사람일 수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은이 방에서 서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편의점 그만둘 수는 없어. 내일도 출근할게. 다음 날 아침 태주가 출근하자마자 정비서를 불렀습니다. 두 가지야. 첫 번째, 10년 전 어머니가 서진한테 구체적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낱낱이 파헤쳐. 특히 어머니가 내밀었던 서진의 바람 증거가 진짜인지 확인해. 두 번째, 그때 본가에서 가정부나 운전기사로 일했던 사람들 연락처를 모조리 수소문해. 정비서가 10년 전 본가 직원 명단을 인사기록에서 뽑아 하나씩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입을 열지 않았죠. 그러다 당시 본가에서 8년간 가정부로 일했던 박말순의 딸과 통화가 닿았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그때 일 때문에 잠을 못 이루세요.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정비서가 말순에게 전화를 걸어 회장이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한숨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나죠. 말순의 한마디에 10년간 닫혀있던 문이 한꺼풀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서울 강남의 한 조용한 호텔 라운지. 태주와 정비서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박말순이 걸어왔습니다. 70줄의 작은 체구에 검은 외투를 걸친 말순이 의자에 앉자마자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잡니다. 10년째요. 말순의 손이 핸드백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을 처음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태주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말순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이 며느리 윤서진 씨의 입덧 증세를 저희 가정부들보다 먼저 눈치채셨어요. 서진 씨 본인이 임신인 줄 알기도 전에 마님이 산부인과 원장한테 연락해서 검사 결과를 빼내셨죠. 태주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움켜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님이 본가에 출입하던 의사를 시켜서 서진 씨한테 영양제라고 약을 먹이셨는데 그게 영양제가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아이를 지우는 약이었습니다. 태주가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정비서가 옆에서 숨을 죽이며 메모를 이어갔죠.
서진 씨가 약을 먹고 배가 너무 아파서 이상하다 싶었는지 더 이상 안 드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마님이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진 씨를 본가 2층 방에 가둬놓고 밖에 못 나가게 막으셨어요. 서진 씨 친정 어머니한테는 딸이 해외에 요양가 있다고 거짓말을 보내서 연락을 끊었고요. 감금을 한 거야. 태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서진 씨한테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이를 빼앗아서 시설에 보내겠다고 협박하셨습니다. 말순이 핸드백에서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를 꺼내 태주 앞에 밀었습니다. 이건 그때 마님이 쓰신 메모예요. 서진 씨 방 쓰레기통에서 제가 주웠는데 차마 버리지 못하고 10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방전 사본하고 사진도 들어있어요. 태주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명자의 필체가 적힌 메모, 당시 처방전 사본, 그리고 말순이 몰래 찍어둔 서진의 사진 3장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 서진은 본가 2층 방 안에서 창문도 열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태주가 사진을 든 손이 멈추더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입술이 벌어졌다가 닫히기를 반복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당시 태주는 해외 출장과 반도체 사업부 구조조정에 매달려 한 달에 한두 번 본가에 들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건네준 이혼 서류 속 서진의 발암 증거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정비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부정 증거건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원 김도영이 사진 속 남자를 추적한 결과 그 남자는 마님이 고용한 연출업체 직원이었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도 마님 지인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만들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주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10년 동안 믿어왔던 이혼의 근거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말순 씨 감사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태주가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한 뒤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태주는 호텔 라운지를 나서자마자 차를 몰아 어머니 오명자의 한남동 거처로 향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태주가 말순의 증언 내용과 메모, 처방전 사본, 부정 증거 조작 사실을 오명자 앞에 하나하나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어머니? 오명자가 서류를 흘끗 내려다보며 콧바람을 내쉬었습니다. 늙은 하녀가 지어낸 헛소리를 그대로 믿는 거냐? 처방전 사본이 있고 메모 필체가 어머니 것이고 사진 속 남자 신원까지 다 나왔어요. 이래도 헛소리입니까? 오명자의 입가가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시어머니로서 집안에 맞지 않는 며느리를 정리하고 핏줄을 관리한 게 뭐가 잘못이냐? 너의 아버지가 살아계셨어도 같은 판단을 하셨을 거다. 태주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람 뱃속에 아이가 있는 걸 알면서 유산시키려 했어요. 그것도 관리입니까? 될 대로 되라고 둬뒀으면 지금 이 집안이 어떻게 됐겠어. 서진이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발암 증거도 어머니가 만든 거였어요. 오명자가 소파에서 등을 세우며 태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다 됐다. 이제 와서 네가 뭘 어쩌겠다는 거냐? 30분 넘게 이어진 대치 끝에 태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서진이하고 하은이한테 일절 개입하지 마십시오. 태주가 몸을 돌려 거실을 나섰습니다. 오명자가 아들의 등 뒤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네가 그 여자한테 돌아가면 이사회를 소집해서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 태주는 뒤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 봉천동 근처 편의점. 하은이 진열대에 음료수를 채워 넣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이 막혀 입을 벌렸지만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죠. 하은아, 하은아. 옆에서 일하던 민지가 뛰어와 하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지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몇 분 뒤 응급차가 도착하여 하은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산시장에서 오후 물량 정리를 하고 있던 서진에게 민지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주머니, 하은이가 쓰러져서 응급실로 갔어요. 서진이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생선 비린내가 밴 작업복 차림 그대로 택시에 뛰어 올랐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서진 앞에서 당직 의사가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고요. 심장 판막이 좁아진 정도가 이전 검사 때보다 많이 진행됐습니다. 이정환 교수님께 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정환 교수가 응급실에 도착하여 검사 결과를 종합한 뒤 서진을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판막이 좁아지는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반년 안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심장이 버티지 못할 수 있어요. 서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은이 심장 구조가 복잡해서 국내 전문의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고 해외 전문의를 모셔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쪽 비용까지 합치면 10억 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서진이 상담실을 나와 응급실 복도 벽을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통장에 30억이 있었지만 10억을 빼면 20억이 남고 수술 뒤에 평생 먹어야 할 약과 정기 검사비, 다시 수술해야 할 가능성, 하은이 일을 못하는 동안의 생활비까지 합치면 20억으로 딸의 남은 생을 지탱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진이 복도 의자에 앉아 전화기로 이것저것 검색하며 혼자서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수술 재료비와 해외 의사 초빙 비용이 보험받기라는 현실에 부딪혀 전화기를 쥔 손에서 힘이 빠져갔습니다. 한편 태주는 오명자의 거처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조사원 김도영의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서진 씨가 급히 택시를 타고 대학병원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태주가 곧바로 정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은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병원 상황 파악해. 정비서가 민지의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하은이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운전기사, 병원으로 가. 태주의 차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복도에 도착한 태주가 벽을 짚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서진을 발견했습니다. 서진이 태주를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하은이 앞에는 나타나지 마. 당신네 집안이 또 우리를 망치러 온 거야. 서진아, 어머니가 한 일을 다 알게 됐어. 바람 증거도 전부 조작이었어. 서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알아. 지금 필요한 건 하은이 목숨이야. 태주가 서진 앞에 선 채 전화기를 꺼내 정비서에게 걸었습니다. 국내 최고 심장 전문 교수진한테 연락하고 해외 전문의 모셔오는데 필요한 비용하고 절차 24시간 안에 정리해. 수술에 드는 돈 전부 내 개인 돈에서 낸다. 서진이 벽에 등을 기댄 채 태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에도 당신은 돈으로 다 해결하려 했어. 이건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야. 아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서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부하고 싶었지만 하은의 생명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서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의식을 되찾은 하은이 간호사에게 물을 달라며 깨어났습니다. 서진이 눈물을 닦고 병실로 들어가 하은의 곁에 앉았습니다. 서진이 전화를 받다가 무심코 입 밖에 내뱉었습니다. 하은이 아빠한테는 아직. 잠든 줄 알았던 하은이 눈을 뜬 채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가린 하은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천장을 바라보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 통화 중에 흘린 그 한마디가 귓속에서 맴돌고 있었죠. 서진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하은의 시선이 충전기에 꽂혀 있는 서진의 전화기로 향했습니다. 화면에 부재중 전화 한 건이 떠 있었습니다. 강태주. 하은이 떨리는 손으로 자기 전화기를 꺼내 그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재벌그룹 회장의 사진이 떴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던 그 남자였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지만 눈매가 같았습니다. 하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려 화면을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죠. 서진이 돌아오자 하은은 전화기를 이불 밑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점심때 서진이 병원 매점에 내려간 사이 하은은 다시 전화기를 꺼내 강태주에 대한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재벌그룹 회장이라는 사실, 10년 전 이혼했다는 기사, 이후 재혼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라는 것, 어머니가 30억을 받고도 새벽 시장에서 일해온 이유, 자신이 윤하은이라는 이름으로 22년을 살아온 뜻,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진이 비닐봉지를 들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은이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로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왜 어디 아파? 서진이 봉지를 내려놓고 급히 다가왔습니다. 내 아버지가 강태주 회장이야. 서진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어젯밤에 엄마가 전화하면서 말한 거 다 들었어. 그리고 엄마 전화기에 강태주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어. 서진이 침대 옆 의자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하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더 이상 숨기지 마. 서진이 눈을 떴습니다. 22년간 지켜온 비밀의 무게가 한꺼번에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 서진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내 아버지는 강태주야. 하은이 이불 위에 놓인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혼할 때 시어머니가 엄마를 협박했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너를 빼앗아서 시설에 보내겠다고. 엄마가 법원에서 아버지한테 임신 사실을 말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 쪽 변호사가 바로 옆에 서 있어서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어. 서진이 하은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를 빼앗길까봐 숨긴 거야. 위자료 30억은 내 수술비로 지키려고 한 푼도 안 썼어. 하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시장에 나간 이유, 겨울에도 난방을 줄이고 살았던 이유, 병원비 영수증을 서랍 깊이 숨겨두었던 이유,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하은이 서진의 손을 꽉 잡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서진도 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울음을 그친 하은이 서진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아버지를 한 번만 만나보고 싶어. 서진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이 하은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원한다면. 서진은 정비서를 통해 태주에게 하은이 만남을 원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태주는 회의 중에 정비서가 내민 메모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병원으로 가겠다고 전해. 다음 날 오전 10시 태주가 빈손으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꽃다발도 선물도 없이 검은 코트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하은이 침대에서 반쯤 몸을 일으킨 채 태주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던 그 남자의 눈매가 지금 자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주가 하은의 눈동자를 마주했습니다. 자신과 닮은 눈이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태주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죠. 하은이 이불 위에 놓인 손을 꼭 쥐며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태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이 창가에 서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소리 없이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참았던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병실 안에서 태주와 하은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버지. 손 좀 보여주세요. 태주가 어리둥절한 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안쪽으로 살짝 휘어 있네요. 나랑 똑같아요. 하은이 자기 새끼손가락을 태주의 손 옆에 나란히 놓으며 웃었습니다. 태주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가족력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아버지분도 같이 써주시겠어요? 태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보호자 란에 부라고 적힌 칸 옆에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기입했습니다. 면회를 마친 뒤 태주는 이정환 교수의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최선의 수술팀을 구성하고 싶습니다. 이정환 교수가 모니터를 돌려 수술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국내 심장 전문 교수 2분과 미국 전문의 1분을 포함한 팀을 제안합니다. 해외 의료진을 모셔오는데 최소 2달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비용도 상당합니다. 비용은 문제 안 됩니다. 가장 좋은 시기에 수술할 수 있게 바로 진행해 주십시오. 태주는 수술 준비와 함께 하은의 체력 관리를 위해 병원 쪽과 협의하여 전담 영양사와 재활치료사를 배정했습니다. 서진에게는 직접 찾아가 말했습니다. 의료비는 아비로서 당연히 내는 거야. 빚이 아니야. 30억은 원래대로 하은이 수술 끝난 뒤의 삶을 위해 그냥 둬.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비서에게 연락하여 태주가 하은 의료비로 쓰는 금액의 내역을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비서가 태주의 승인을 받아 매주 내역서를 서진에게 보내기 시작했고 서진은 그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태주가 회사 돈이 아닌 개인 돈에서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수술 전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정환 교수가 하은의 심장 영상을 설명하는 자리에 태주와 서진이 보호자로서 나란히 앉았습니다. 화면에 하은의 심장이 떠올랐죠. 서진이 옆자리의 태주를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태주가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수첩에 하나하나 적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던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달 동안 태주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병원에 들러 하은과 30분을 함께 보냈습니다. 하은이 좋아하는 딸기가 든 샌드위치를 가져오고 대학 진학 이야기를 나누고 좋아하는 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하은은 태주를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2주쯤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샌드위치 딸기가 많다. 태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샌드위치를 내려놓은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편의점에서 처음 만났을 때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유는 몰랐는데 하은이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물며 웃었습니다. 수술 2주 전 미국에서 초빙한 심장 전문의가 도착하여 이정환 교수팀과 합류했습니다. 최종 검사를 마친 뒤 수술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수술은 잘 될 가능성이 높지만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에 서진이 두 손을 모으고 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전날 밤 11시 하은이 잠든 뒤 서진이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뒤따라 올라온 태주와 나란히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시장에서 처음 생선 다듬는 날 칼에 베어서 손이 피투성이가 됐는데 안 울었어. 근데 하은이가 6달 때 처음 입원했을 때는 응급실 복도에서 3일을 울었어. 태주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술 끝나면 하은이하고 반지하 나와서 제대로 된 데서 살 수 있게 다 마련할게. 그런 약속은 됐어. 내일 하은이가 무사히 수술실에서 나오는 것만 생각하자. 두 사람이 더 이상 말없이 서서 새벽 하늘이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이 먼저 발걸음을 옮기다가 멈추었습니다. 내일 수술실 앞에서 같이 기다려줘. 태주가 서진의 등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반드시. 수술 당일 아침 7시 하은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이동 침대에 누운 채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한쪽 손에는 서진의 손을, 다른 한쪽에는 태주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녀올게요. 하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진이 미소로 답했지만 하은의 손을 놓는 순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태주가 딸의 이마를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수술실의 이중문이 닫히고 빨간 수술 중 표시등이 켜졌습니다. 서진과 태주가 대기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비서가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커피 2잔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8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진과 태주는 대기 의자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비서가 가져다 놓은 커피는 식은 채 그대로였죠. 수술실 이중문이 열렸습니다. 수술복에 땀이 밴 이정환 교수와 해외에서 온 전문의가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정환 교수가 마스크를 내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판막 교체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술 도중에 예상하지 못한 출혈이 있었는데 미리 준비해둔 덕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서진의 무릎에서 힘이 빠져 대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주가 서진의 어깨를 붙잡아 부축하며 두 사람 모두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도에서 8시간을 함께 기다리던 정비서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담당 간호사 한 명이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이 8시간 동안 의자에서 한 번도 안 일어나셨대. 하은은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보낸 뒤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코에 산소 호스를 꽂은 채 눈을 뜬 하은이 가장 먼저 한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서진이 울다가 웃음이 터졌습니다. 태주가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떡볶이 먹어도 됩니까? 수술 직후에는 안 됩니다. 죽이나 부드러운 빵 정도로 시작하셔야 해요. 태주가 병원 매점으로 뛰어가 죽과 빵을 한 아름 사와서 침대 옆 테이블에 늘어놓았습니다. 하은이 죽그릇을 받아들고 서진이 숟가락을 쥐어주고 태주가 옆에서 물컵을 건넸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셋이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하은의 회복은 순조로웠습니다. 태주는 매일 아침 7시에 병원에 들러 하은과 아침을 먹고 출근하는 일과를 만들었습니다. 서진은 새벽 시장 일을 완전히 쉬고 병간호에만 매달렸죠. 며칠에 한 번씩 순자 아주머니가 과일 상자를 들고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하은의 뺨을 어루만지며 순자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10년 넘게 새벽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하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 아주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재활 담당 치료사가 서진과 태주에게 말했습니다. 같은 수술을 받은 또래 환자들 중에서 회복 속도가 상위권입니다. 가족분들이 곁에 계시는 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퇴원을 일주일 앞둔 날 태주가 서진과 하은 앞에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봉천동 반지하에서는 안 돼. 내가 아파트를 하나 마련했어. 서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마포구 한강 쪽에 작은 아파트야. 임대 계약은 내 이름으로 했고
월세는 네가 일을 다시 시작하면 직접 낼 수 있는 금액이야. 내가 낸 건 보증금뿐이고 그것도 나중에 갚아도 돼. 당신 돈으로 마련한 집에 못 들어가. 서진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정환 교수가 퇴원 면담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반지하는 습도가 높고 환기가 안 돼서 수술 후 감염 위험이 큽니다. 하은 씨 건강을 위해 환경을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이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술 후 관리 기간 동안만. 서진이 조건을 달았습니다. 퇴원 당일 하은이 한 달 만에 병원 정문을 걸어서 나왔습니다. 햇빛이 하은의 얼굴 위로 내려앉았죠. 마포구 아파트에 도착한 세 사람이 7층 거실에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하은이 거실을 둘러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넓다. 서진이 신발장 옆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진 사이즈의 실내화와 하은 사이즈의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의 입이 잠시 열렸다가 닫혔죠. 첫 저녁이었습니다. 서진이 직접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멸치볶음을 차린 밥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 젓가락 잡는 거 나랑 똑같다. 하은이 태주의 손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태주가 어색하게 따라 웃었습니다. 서진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의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봉천동 반지하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던 부엌 그 좁은 싱크대 앞에서 똑같은 된장찌개를 끓이던 10년의 저녁들이 스쳐갔습니다. 엄마, 찌개 진짜 맛있다. 하은의 목소리에 서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진의 얼굴에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하은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주가 소개한 입시 도우미의 도움을 받되 하은이 직접 고른 사회복지학과를 목표로 잡았죠. 등록금은 내가 낼 거야. 서진이 선을 그었습니다. 알았어. 대신 교재하고 생활비는 내가 맡을게. 태주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서진은 아파트 근처 골목의 작은 반찬가게에서 오전 시간 일을 시작했습니다. 반찬가게 사장 김영숙이 서진의 솜씨를 알아보고 일주일 만에 새 메뉴 개발까지 맡겼죠. 매주 토요일이면 세 사람이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근처 카페에서 밥을 먹고 서점에 들르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하은의 2주 간격 정기 검진도 매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정환 교수가 진료실에서 말했습니다. 새 판막이 예상보다 빨리 자리 잡고 있어요. 좋은 경과입니다. 서진과 태주가 진료실을 나와 처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이 한강공원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문득 발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이렇게 나란히 걸어본 적 한 번도 없지. 태주와 서진의 발이 동시에 멈추었습니다. 앞으로는 매주 올게. 태주가 답했습니다. 하은이 앞서 걸어가자 서진이 태주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짧은 두 글자였습니다. 태주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 태주가 서진에게 단둘이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아파트 근처의 조용한 한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10년 전에 어머니가 만든 증거를 한 번도 의심 안 하고 너를 내쫓았어. 법원에서 네가 시어머니 쪽 변호사한테 막히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안 했어. 22년 동안 딸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 전부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태주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래 참아왔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한참을 울다가 서진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할 말 있어.
10년 동안 당신을 원망하면서도 하은이가 아플 때마다 당신이 옆에 있었으면 했어. 그것도 사실이야. 서진이 눈물을 닦으며 태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원망하는 것도 지쳤어. 지나간 건 놓아줄게. 근데 그게 용서라는 뜻은 아니야. 믿을 수 있는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지. 수술 후 석 달 정기 검진. 이정환 교수가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세판막이 정상 범위에 안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약도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서진이 진료실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태주가 교수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하은이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양쪽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그 주말 아파트에서 하은이 인터넷으로 주문한 작은 케이크가 도착했습니다. 하은이 초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수술 후 100일이다. 소원 빌어도 돼. 빌어. 서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이 눈을 감았다가 뜨며 초를 불었습니다. 앞으로도 셋이서. 가을 한강 위로 석양이 거실 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서진과 태주가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이 잠든 뒤 서진이 거실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위에 올려둔 상자를 열어 봉천동에서 가져온 메모를 꺼냈습니다. 하은이 수술비. 절대 사용 금지. 서진이 메모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접어 상자 맨 아래에 넣었습니다. 평화로운 가을이 지나고 첫눈이 내리던 12월 초였습니다. 오명자가 그룹 이사회에 긴급 안건을 올렸습니다. 안건의 핵심은 회장 강태주의 사생활이 그룹 이미지와 주가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경영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였죠. 오명자는 자신이 가진 그룹 지분 12%와 뜻을 같이 하는 지분 8%를 모으고 사회이사 3명의 동의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회장직 직무정지 안건을 정식으로 올렸습니다. 태주가 이사회 긴급 소집 통보를 받아들고 정비서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몇 달째 준비해 온 거야.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나? 어머니 쪽이 합쳐서 20%이고 사회이사 3분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회장님 지분 28%와 우호 쪽만으로는 부결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태주가 법무팀을 소집하여 긴급 대책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은이 의료비가 전부 내 개인 돈에서 나갔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은행 기록하고 세금 서류 당장 정리해. 이사회 안에서 어느 쪽도 아닌 사회이사 2분한테 개별 면담을 잡아봐. 정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지만 오명자가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면담 요청에 선뜻 응하는 이사가 나타나지 않았죠. 이사회를 이틀 앞둔 날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오명자 쪽 사람이 경제신문 기자에게 정보를 흘렸고 그것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재벌그룹 회장, 이혼한 전처에게 수십억 의료비 지원, 숨겨진 혼외자녀 논란. 기사에 서진과 하은의 이름은 없었지만 봉천동에 살던 전처, 22살 딸, 심장병 수술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신상을 캐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기사가 나간 날 오후 서진이 반찬 가게로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가게 앞에 기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강태주 회장의 전처 윤서진 씨 맞으시죠? 서진이 고개를 숙인 채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이 유리문 너머로 카메라를 들이대자 반찬가게 사장 김영숙이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여기 영업하는 가게야. 나가. 김영숙이 문을 닫고 서진에게 돌아왔습니다. 서진은 가게 안쪽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하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대학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던 하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밖에 나가지 마.
전화를 끄는 하은이 무심코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로 보이는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하은이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회장 혼외자라는데 위자료 30억 받고도 시장에서 일했다고. 뭔가 수상하지 않아. 심장병 딸을 앞세워서 다시 재벌집에 붙으려는 거 아니야? 하은의 손이 떨려 화면을 더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아버지 회사가 흔들리고 어머니가 기자에게 쫓기고 있다는 생각에 노트북을 덮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하은이 저녁 식탁에서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버지 더 이상 안 만날 거야. 하은아, 나 때문에 아버지 회사가 날리고 엄마한테까지 기자가 달려들잖아. 예전처럼 둘이서 조용히 살자. 서진이 하은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하은이 방에 들어간 뒤 서진이 태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분간 하은이를 만나지 마. 서진아, 하은이가 댓글을 봤어. 아이가 무너지고 있어. 태주가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비서를 불렀습니다. 서진이하고 하은이 관련 기사 대응을 최우선으로 돌려 법무팀한테 기사에 들어간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형사 고소 준비하라고 해. 정보를 흘린 쪽도 특정해. 이사회 전날 태주가 오명자의 한남동 거처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정말 집안을 위한 일입니까? 손녀 이야기가 인터넷에 떠돌고 22살짜리 아이가 악성 댓글에 짓밟히고 있는데 이게 어머니가 원하신 겁니까? 오명자가 소파에 앉은 채 태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얼굴에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네가 회장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여자하고 공식적으로 연을 끊으면 기사도 이사회도 다 멈춘다. 태주가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녀가 병들고 있다는 말에도 흔들림 없는 눈. 태주가 몸을 돌려 현관으로 걸었습니다. 그 사이 하은에게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기사가 난 뒤 닷새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하은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급히 하은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정환 교수가 검사 결과를 보며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 박동이 흐트러지고 있어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수술로 안정시킨 판막에도 무리가 갑니다. 최악의 경우 다시 수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진은 이 소식을 태주에게 알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원 김도영이 서진과 하은이 급히 병원으로 이동한 것을 파악하여 정비서에게 전달했고 정비서가 하은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정황을 확인한 뒤 태주에게 보고했습니다. 태주는 이사회 대비 최종 회의 중이었습니다. 보고를 받는 순간 의자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회장님, 이사회가 내일인데. 법무팀장이 뒤에서 불렀지만 태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 심장내과 외래 복도에서 태주와 서진이 마주쳤습니다. 서진이 태주를 보자 평소에 절제된 모습이 무너졌습니다. 10년 전에도 당신네 집안이 나를 짓밟았고 지금은 하은이까지 병들게 하고 있어. 서진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해? 왜? 서진이 복도 벽을 짚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태주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서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하은이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와 그 옆에 서 있는 아버지가 동시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은은 아무 말 없이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간호사에게 메모지 한 장을 부탁하여 글씨를 적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나는 괜찮아요. 아빠, 회사 걱정하지 말고 하실 일 하세요. 간호사가 메모를 복도에 있는 두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서진이 딸의 글씨를 읽으며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태주가 메모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 끝낸다. 태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진실을 이사회에 공개해서 어머니가 공격할 근거를 뿌리째 뽑겠어. 서진이 태주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건 당신 어머니의 치부를 사람들 앞에 꺼내놓는 거야. 감당할 수 있어. 어머니가 감당할 일이야.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야. 그날 밤 태주가 그룹 법무팀 사무실에서 정비서, 법무팀장과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박말순의 증언 녹취록, 처방 기록 사본, 본가의 기록, 오명자의 협박 메모, 부정 증거를 만든 업체 직원의 진술서까지 이사회에 낼 수 있는 형태로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를 공개하면 어머니 쪽에서 역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정비서가 법무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증거가 사실이고 회사 운영의 투명성이라는 의미가 있으니 방어는 가능합니다. 다만 집안 이야기를 이사회에서 꺼내는 것의 후폭풍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각오됐어. 태주가 마지막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새벽 하은이 병실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전화기를 꺼내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법무팀 사무실에서 태주가 전화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 8시 태주가 병원에 들러 잠든 하은의 이마에 손을 대고 나왔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던 정비서에게 자료 최종 확인을 마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태주가 가슴 주머니 안에 하은 메모를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오전 10시 그룹 본사 18층 대회의실. 이사진 전원이 착석한 가운데 태주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의장석에 앉은 태주가 회의실을 한번 둘러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안건에 앞서 이사진 여러분께 공유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태주가 정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정비서가 각 이사 앞에 문건을 한 부씩 놓았습니다. 10년 전 제 어머니 오명자 여사가 당시 제 아내 윤서진에게 저지른 행위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주가 첫 번째 문건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임신한 것을 먼저 알아내고 본가에 출입하던 의사를 시켜 영양제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지우는 약을 먹게 했습니다. 여기 당시 처방 기록 사본이 있습니다. 이사 한 명이 문건을 넘기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며느리가 약 복용을 거부하자 어머니는 본가 2층 방에 며느리를 가두고 외출을 통제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에게는 딸이 해외에 요양 중이라는 거짓 연락을 보내 접촉을 차단했고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이를 빼앗아 시설에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태주가 두 번째 문건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필체로 적힌 협박 메모입니다. 당시 가정부 박말순 씨가 보관해온 것입니다. 회의실 모니터에 화상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박말순이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죠. 저는 강씨 가문 본가에서 8년간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것들입니다.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약을 먹고 배를 움켜쥐며 쓰러졌던 일, 2층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창문 너머로 하늘만 바라보던 모습, 오명자가 방문 앞에서 서진에게 소리치던 장면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진 사이에 동요가 일었습니다. 오명자 쪽에 가담했던 사회이사 2명이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표정을 굳혔죠. 태주가 마지막 문건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당시 이혼의 근거로 제출한 며느리의 바람 증거. 낯선 남자와 찍힌 사진과 호텔 출입 기록입니다.
조사 결과 사진 속 남자는 어머니가 고용한 연출업체 직원이었고 호텔 기록은 어머니 지인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해당 직원의 진술서가 문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오명자가 들어섰습니다. 비서의 연락을 받고 직접 온 것이었죠. 오명자가 회의실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들이 집안 이야기를 이런 자리에서 꺼내놓는 거냐? 태주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명자가 이사들을 향해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누구도 강씨 가문의 일에 입을 열 자격이 없어. 어머니. 태주가 차분하게 오명자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 자리의 이사님들은 오늘 보신 증거가 사실인지 아닌지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태주가 정비서에게 눈짓하자 추가 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은이 의료비 집행 내역입니다. 수술비와 관련 비용 전액이 제 개인 증권 계좌에서 빠져나간 기록, 세무사가 확인한 개인 자산 출처 증명, 그리고 그룹 재무팀이 작성한 회사 자금 사용 내역서입니다. 태주가 이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으로서 그룹 돈을 사적으로 쓴 적이 없습니다. 직무정지 안건의 근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간에 걸친 심의가 이어졌습니다.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 셋, 반대 8, 기권 하나. 직무정지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추가로 오명자의 이사회 참석 자격과 경영관여 범위를 다음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오명자가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영향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고개를 고추세운 채 회의장을 나섰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주가 회의장을 나오며 정비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뒷모습을 보니까 씁쓸하네. 강한 분이시니 시간이 필요하실 겁니다. 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은 서진이하고 하은이 기사 피해 수습이야. 태주의 변호사가 오명자 쪽에서 기자에게 흘린 서진과 하은 관련 기사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동시에 인터넷에 올라온 자극적 기사와 신상을 캐는 글에 대해 삭제 조치를 신청했고 기사들이 하나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삭제되기 전에 기사를 읽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오히려 서진의 사연에 응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2년간 30억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아픈 딸을 홀로 키운 어머니의 이야기가 퍼져나갔죠. 하은의 심장 박동 이상은 약과 절대 안정 2주 뒤에 서서히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환 교수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안정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수술할 필요 없이 약 조절만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서진이 진료실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태주는 진료실 밖 복도에서 정비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이사회가 끝나고 열흘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오명자가 한남동 자택에 홀로 앉아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첩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24살의 오명자가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던진 찻잔에 맞아 붕대를 감은 손목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들 태주가 태어나던 날 병실에서 혼자 찍은 사진도 끼워져 있었죠. 오명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서진에게 했던 일들이 자신의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쫓겨나듯 친정으로 돌아갔다가 남편의 중재로 겨우 돌아올 수 있었던 기억, 그 뒤로 시어머니의 뜻에 절대 복종하며 자신을 강씨 집안 사람으로 바꿔왔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오명자가 사진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사회 후 2주가 지난 어느 저녁 태주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도 할머니한테 그렇게 당하셨잖아요. 그 아픔을 아시면서 왜 똑같이 하신 겁니까? 오명자가 한참 동안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여러 번 달싹거렸습니다. 나도 그게 집안을 지키는 사랑인 줄 알았다. 오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4년 인생에서 아들 앞에서 우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태주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겪은 건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서진이한테 되풀이한 건 어머니의 선택이었어요. 지금이라도 서진이하고 하은이한테 직접 사과하실 수 있으세요? 오명자가 아들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주의 중재로 삼청동의 조용한 찻집에서 오명자와 서진이 마주 앉았습니다. 오명자가 찻잔을 내려놓고 서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당신과 아이한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어. 그래도 사죄한다. 서진이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찻잔을 감싸쥔 손가락 끝이 희게 질려 있었죠. 하은이 할머니로서 한 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완전한 용서는 아닙니다. 오명자가 찻집을 나서며 태주에게 말했습니다. 하은이를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그건 하은이가 준비가 됐을 때 하은이가 정하는 겁니다. 오명자가 처음으로 아들의 말에 토를 달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바깥의 일이 수습된 뒤 태주가 정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어. 하은이를 내 호적에 올리겠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아버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주와 서진이 하은에게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버지의 딸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은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름도 바뀔 수 있어요. 원하면 강하은으로 바꿀 수 있어. 하은이 얼떨떨한 표정을 짓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나온 뒤 신고가 접수되었고 2주 뒤 가정법원에서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태주가 새로 발급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하은에게 건넸습니다. 하은이 서류를 펼쳐 아버지 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2년간 비어있던 그 칸에 강태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죠. 한 달 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윤하은에서 강하은으로 공식적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새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아든 하은이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서진이 옆에서 딸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웃었습니다. 12월에 찬 바람이 불었지만 가정법원을 나서는 세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강하은이 서울소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수시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등록금은 내가 낸다. 서진이 통장을 꺼내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대신 교재하고 노트북은 입학 선물로 줘도 되지. 태주가 한 발 물러서자 하은이 두 사람 사이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둘 다 고마워요. 입학식 날 서진과 태주가 나란히 강당 보호자석에 앉았습니다. 신입생 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나다 순서대로 이름이 불렸죠. 강하은. 22년간 윤하은으로만 불리던 이름이 처음으로 강하은으로 호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이 무릎 위에 놓인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눌렀습니다. 태주가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죠. 단상 위에서 하은이 보호자석을 향해 환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뒤쪽 자리에 앉아있던 정비서가 조용히 전화기를 들어 그 장면을 찍어두었습니다. 입학식이 끝난 뒤
캠퍼스 벤치에서 세 사람이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태주가 김밥을 집다 말고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비 자격으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다시 내 곁에 있고 싶어. 서진이 젓가락을 멈추었습니다. 10년 전 법원 복도에서 네가 하려던 말을 끝내 듣지 못한 게 내 인생 최대의 잘못이었어. 서진이 도시락 뚜껑을 내려놓으며 한참 동안 캠퍼스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려던 말은 우리 아이가 생겼어, 였어. 근데 시어머니 쪽 변호사가 바로 옆에 서 있어서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어. 태주의 손에서 젓가락이 미끄러졌습니다. 10년간 삼킨 한마디가 비로소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은 바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며 혼자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갔습니다. 10년간 함께 일했던 상인들에게 하나하나 인사를 나누었죠. 순자 아주머니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아라. 맞은편 좌판의 할아버지 상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자리는 언제든 비워둘게. 보고 싶으면 와. 서진이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시장 정문을 향해 걸으며 이곳에서의 10년이 자신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장을 나온 서진은 봉천동 반지하에 마지막으로 들렀습니다. 냉장고에 붙어 있던 하은의 어린 시절 그림을 떼어 상자에 담았습니다. 병원 검사 일정표도 수술비, 절대 사용 금지 메모도 하나씩 떼어 넣었습니다. 10년간 이 방에서 겪었던 새벽의 추위, 벽에 피어오르던 곰팡이, 장마철에 차오르던 물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서진이 현관문을 잠그고 집주인에게 열쇠를 건넸습니다. 며칠 뒤 서진이 태주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만나자고 했죠. 두 사람이 나란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하은이가 처음 걸음마 뗀 곳이 이 공원 근처 작은 놀이터였어. 서진이 강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모르는 하은이의 22년을 하나씩 들려줄 테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함께하고 싶은지 대답해. 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이 하은의 첫 걸음마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생일날 미역국을 끓이다 태워 먹은 이야기, 6달에 처음 입원했을 때 응급실 복도에서 3일을 울었던 이야기,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꼴찌로 달려도 웃었던 이야기, 중학교 때 자기소개서에 장래 희망으로 엄마를 쉬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쓴 이야기. 3시간을 함께 걸었습니다. 태주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서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편 오명자가 하은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마포구 아파트에서 소박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하은과 마주 앉은 오명자의 시선이 손녀의 얼굴 위에 머물렀습니다. 아들 태주의 어린 시절 눈매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명자의 입술이 떨렸죠. 하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할머니. 오명자가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려다 목이 메었습니다. 건강해서 다행이다. 오명자가 떨리는 손으로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명자가 가방에서 유리병 하나를 꺼내 하은 앞에 놓았습니다. 내가 직접 담근 매실청이다. 위장이 약한 사람한테 좋아. 하은이 환하게 웃으며 두 손으로 병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서진이 시어머니의 서투른 모습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주가 어머니와 딸이 같은 식탁에 앉아 있는 장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죠. 여름이 되어 하은은 대학에서 아동복지 수업을 듣다가 담당 교수에게 자신의 성장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교수가 하은에게 말했습니다. 심장병을 안고 자란 경험이 있으니까 아픈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겠구나. 병원에서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
하은은 이정환 교수가 연결해준 대학병원에서 여름 방학 동안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반찬가게 사장 김영숙의 제안으로 가게의 공동 운영자가 되었습니다. 서진이 만든 건강식 반찬이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이 2배로 올랐죠. 서진이 자신의 이름이 적힌 사업자 등록증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30억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일군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은이 1학기 성적표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나 장학금 받았어. 태주가 입을 열려다 다물었습니다. 내 딸이야. 서진이 옆에서 웃었습니다. 가을, 수술 후 1년 정기 검진. 이정환 교수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새 판막이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운동 제한도 단계적으로 풀 수 있어요. 교수님, 저 달리기 해도 돼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이정환 교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세 사람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병원을 나온 세 사람이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진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태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대답할게. 당신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근데 이번에는 서로를 제대로 알아가면서 천천히 가자. 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안 놓는다. 옆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던 하은이 빨대를 물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앞 은행나무 잎이 금빛으로 물들어 흩날리고 있었죠. 겨울, 태주와 서진이 재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마포구의 작은 한식당에서 소박한 식사 모임을 열었습니다. 하은이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양쪽 손을 잡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 김영숙, 정비서, 이정환 교수가 자리를 함께했고 작은 식당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오명자도 왔습니다.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아들의 가정이 다시 만들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식사 중간에 오명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를 서진 앞에 놓았습니다. 10년 전에 줬어야 할 거다. 오명자가 돌아갔습니다. 서진이 상자를 열자 강씨 집안의 며느리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비치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이 뚜껑을 닫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주가 어머니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정비서가 식당 밖에서 차를 대기하다가 유리창 너머로 세 사람이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20년간 회장의 곁을 지키며 모든 것을 지켜봐온 사람이었죠. 정비서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재혼 후 첫 설날 아침, 서진이 오래된 습관대로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수산시장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잠든 태주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부엌으로 나와 떡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도 도울게. 하은이 잠이 덜 깬 얼굴로 나와 서진 옆에 섰습니다. 나란히 서서 떡을 썰었죠. 마지막으로 일어난 태주가 서투른 솜씨로 접시를 나르며 수저를 놓았습니다. 작은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서진아, 떡국이 좀 짜. 싫으면 직접 끓여. 아버지, 엄마한테 잘하세요. 하은이 웃었습니다. 설날 오후 서진이 30억이 들어있는 통장을 꺼내 태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심장병 앓는 아이들을 돕는 기금을 만들고 싶어. 원래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같은 처지의 아이들한테 쓰이는 게 맞지. 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룹사회 공헌팀이랑 연결해서 하은 심장기금을 만들자. 하은이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 이름이 붙은 기금이 다른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니. 봄, 하은이 대학 캠퍼스 벚꽃길을 걸어가다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봉천동 반지하에서 서진이
인스턴트 카메라로 찍어둔 갓난아기 하은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서진의 글씨가 적혀 있었죠. 이 아이만은 꼭 행복하게. 하은이 사진을 가슴에 품고 벚꽃잎이 날리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서진은 30억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갈라진 손끝으로 칼을 쥐면서도 그 돈만은 지켰습니다. 그 통장은 서진에게 돈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심장이 멈추는 날을 막아줄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잊히는 시간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태주는 진실을 몰랐고 서진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고 하은은 아버지가 있다는 것조차 모른 채 자랐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세월이었지만 그 세월 끝에 세 사람은 다시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먹은 밥, 처음으로 나란히 걸은 길, 처음으로 불러본 아버지라는 말. 늦었지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서진이 봉천동 반지하 냉장고에 붙여두었던 메모가 있었죠. 하은이 수술비, 절대 사용 금지. 그 메모의 역할이 끝난 날 서진은 조용히 메모를 접어 상자 맨 아래에 넣었습니다. 10년간의 싸움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적힌 서진의 글씨처럼 이 아이만은 꼭 행복하게. 그 한 줄이 지켜낸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